여성의 목소리로 여성의 이야기만을 전하는 설페미의 설치는 라디오 설치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4화로 다시 찾아온 메인 DJ 한이 우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 빨간 양 나왔습니다. 코너에 다시 돌아온. 그럼요. 사연이 안 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와서 네. 감개무량하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연이 들어왔죠. 그럼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성님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자이루. 저는 최근 각성하고 랩햄을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대학생인데 이번 이수역 사건으로 애타게 한남충들 기살리고 떠드는 것에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는 혼자라는 것에 무기력을 느끼다가 다른 패미들에게 여기 매갈련 있다고 알리고 싶어서 키베를 떴습니다. 부끄럽지만 에타에서 키베 대단하다. 부끄럽지만 어느 정도 공개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통해 한남과 키베 뜬 건 처음이었는데 기사보력 지원은 자주 갑니다. 둘 다 익명이고 대충 소추 얘기를 하며 조롱하다가 페북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보지답지 못하게 개인정보가 털릴까 고소각이 설까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저는 커뮤니티도 쓰지 않고 최근 각성한지라 아는 게 없어서 사연 겸 문의드립니다. 평소 성님들이 라디오에서 고소각 자주 얘기하시던데 고소각 재는 법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남패기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보지대장부답게 피드백은 겸허히 받겠습니다. 일단 고소각을 걱정하시는 자매님이셨어요? 일단 에타에서 키베를 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박수. 사실 제가 암모나이트 정도 돼가지고 에타가 뭔지 몰랐는데 저도 몰랐는데 혹시 설명을 에타가 이제 요새 최근에 생긴 어플이라서 그 시간표 어플이긴 한데 거기에 뭐 자유 게시판 뭐 이렇게 익명 게시판이 나눠져 있어서 학생 인증을 하면 거기서 이제 익명 글을 쓸 수도 있고 그 커뮤니티처럼 이용이 가능한 그런 어플이더라고요. 거기서 키베를 떴다. 근데 에타에 한남이 정말 많아요. 한남이 정말 많고 저도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트위터에서 본 댓글 같은 건데 거기에 막 에타에 막 다이어트 게시판, 소개팅 게시판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대부분의 한남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이제 학교마다 또 게시판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뭐 어떤 여대에서는 숙명여대인가 어디서는 에타의 그런 코르셋 게시판을 다 없앴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둘 다 익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 게시판 자체가 이제 익명. 그럼 개인정보가 좀 보장이 되나요? 저도 사용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뜨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각에 대해서 사실 뭐라 그럴까 세미 전문가잖아요. 고소에 대한 제가 아마 설패미에서 제일 많이 고소를 해본 사람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주 한이님께 딱 맞는 사연인데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이버 모욕죄나 아니면 명예훼손죄 두 개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사이버에서 일어난 것 같은 경우엔. 근데 이 사이버 모욕죄나 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명예훼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명예훼손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공연성, 여러 불특정 다수가 이 글을 관람할 것, 그리고 특정성, 어떤 사람에게 내가 욕을 했는지 그 특정 대상이 확실해질 것, 그리고 하나가 이제 욕설이나 명예훼손에 관련된 이제 그건데 그래서 1대1이나 비밀 댓글로 언쟁을 벌인 거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비밀 댓글로 아무리 얘한테 뭐 조팔놈의 새끼야, 뭐 후장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명예훼손에. 그리고 이제 특정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100% 특정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익명에서는 이 특정성이 성립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익명으로 키베를 떴을 경우에는 이제 특정성이 거의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제 봐도 무방한데 그래서 이제 키베 뜨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짬이 되는 사람들은 설전이 일어나자마자 자기 개인정보를 뿌립니다. 나 어디 사는 누군데 너 나한테 욕해봐. 그러면 이제 특정성이 그때부터 성립이 되거든요. 이런. 그래서 트위터에서 막 욕하고 이럴 때 자기 사진 얼굴 인장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맨 아래 트윗에다가 이름이나 그런 거를 써놓으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소가 돼요. 그리고 이제
모욕죄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죄목이라서 이게 상대방이 이제 모멸감을 느꼈을 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데 사실 이것도 특정성이 성립이 안 되면 모욕죄 성립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익명은 거의 고소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근데 이 게시글에 당신의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가 어느 정도 있다거나 아니면 이 게시글을 보고 이 게시글만 봤을 때 제3자가 그 사람이란 걸 특정할 수 있을 때는 모욕죄가 성립이 돼요. 그럼 이 청취자분의 사연 같은 경우에는 고소각이 안 선다? 안 서죠. 이제 만약에 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언쟁을 벌였는지 모르지만 익명 게시판이고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제 3자가 봐도 이 상대가 누군지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고소각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알려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악플이나 이런 걸 달 때 얘기를 하실 때 바로 뭐 조팔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누가 보면은 조팔새끼야라고 말할 것 같은 글이네요. 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는 당신을 옹호하지만 이제 할 말은 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느개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느개비라고 말하면은 한 명 아버지가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느개비들이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피해가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고소각을 이렇게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 같은 경우에는요. 모욕죄나 이런 이제 욕설 그냥 단순한 욕설을 했을 때는 이게 모욕죄로 성립이 되는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켜야 하기 때문에 뭐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이나 아니면은 사실적시 되지 않은 명예훼손이나 이제 둘 중 하나에 해당이 돼야 하는데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욕설도 이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 모욕죄가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네. 유튜브는 외국 사이트란 말이에요. 유튜브에서는 아무리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 놈들이 개인정보를 안 줘요. 그래서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는 성립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성적인 욕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뭐 창놈 새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모욕죄가 아니라 성희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너무 유익한 이상 한이의 고소각 강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맞아요. 청취자분 이걸로 문제가 생기시면 얼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그러나 것 같고. 안심해도 될 것 같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익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네. 짧은 의견이고. 오늘의 야매 빨간 약은 고소각 재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저희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주제가 뭐죠, 오나님? 오늘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는데 페미니스트 사냥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페미사이드와 이번에 발생한 이수혁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게스트가 한 분 와주셨어요. 또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 이제 고정이야. 이제 또 오셨고. 저 웃는 것 좀 보세요. 저 만족스러운 지겨워요. 네. 지겹다 해도 매일 나올 거예요. 제가 이 대본에도 썼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침착하게, 차분하게. 우리가 1화 때 랩을 했죠. 흥분하지 않고 이제 저희 교내 성폭력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저희가 교내 성폭력 모니터링하고 너무 깜짝 놀라서 거의 랩을 와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심지어 같은 말을 랩으로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청취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지겹거든. 지겹기도 하고 뭔 소리야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서 그냥 이분들이 화가 많이 났구나. 많이 반성을 했고 사실 우리가 뭐 분노해야죠. 분노해야지만 그렇게 분노만 해서는 오래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좀 차분하게 오늘은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럼 저는 오늘 절대로 흥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드릴게요. 그럼요. 오늘 머리에 상당히 힘을 주고 왔고. 네, 제가 사실 흥분하는 그 게스트분들 컨트롤하는 역할이었는데 1화 때는 제가 너무 흥분을 해버려서 이분이 가장 흥분했다시피 했죠. 반성을 하고 있고 오늘 그 여성 학살 페미니스트 사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먼저 사실 페미사이드 얘기는 우리가 시즌2 때 제가 꼭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페미사이드 얘기를 하자고 이제 주제 선정은 해놨는데 이수혁 사건이 얼마 전에 터졌죠. 벌어지면서 굉장히 네. 이 사건이 우리한테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가져왔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 앞에 페미사이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페미사이드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가져왔는데 네. 여성과 살해가 합친 용어죠. 피메일과 호모사이드를 합친 페미사이드라는 용어인데 여성 살해라는 뜻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좁게는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부터 넓게는 여성 살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다이애나 러셀이라는 학자가 이 페미사이드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페미사이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반 그 남성 권력이나 다른 사람 분들께서도 이 페미사이드가 우리나라에 만연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미사이드는 뭐 중동이나 명예살인이 있는 중동권이나 이런 데서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야말로 페미사이드가 사실 만연한 사회죠. 대부분의 살인은 거의 페미사이드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살인범들이 남자였다면 죽였을까요? 마치 그 히잡을 안 써서 살해당하고 뭐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해서 살해당하고 이게 여성 살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굳이 중동 안 가도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아요. 그냥 뭐 여자란 애초에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범들이 상대가 여자라서 만만해서 맞아요. 연약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 명예살인이라는 용어가 없을 뿐이지 실은 명예살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한국에서 많이 자행되고 있고 네. 묻지마 살인도 사실 이게 묻지마 살인이니까 여자라서 죽인 거지. 굉장히 많죠. 유영철이나 강호순이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도 그렇고 화성연쇄살인 사건도 사실은 이게 다 여성 학살이라고 저는 보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유영철은 직접적으로 인터뷰도 했어요. 그런 성매매 업소에 다니는 여성들이 좀 반성해야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자기가 그 피해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여성이었다 이런 페미사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나라는 페미사이드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 혐오 범죄라는 게 막 너 여자 너 죽여버린다 이런 게 이런 게 여성 살해가 아니라 집단한테 씌워진 어떤 프레임을 기반으로 내가 한 개인을 싫어하는 것을 그 집단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집단의 특성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을 죽이는 것. 맞아요. 이 일련의 과정이 포함이 되면 이게 여성혐오 범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페미사이드 뭐 엄청 유구한 페미사이드의 역사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우리 한국 페미니즘 역사에서 되게 약간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4개를 뽑아왔는데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2016년 5월 17일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사건이고 이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각성을 했죠. 네, 더 이상 나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자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 사람이 이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30분간 타겟을 선별을 했죠. 그래서 그거 보셨나요? 어떻게 됐는지? 네, 봤죠. 남자들이 정말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지나갔고 30분 동안 여러 사람이 오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한 명을 타겟으로 잡아서 여성이 오길 저질렀죠. 기다렸다가 그리고 실제로 이 신학대생이었잖아요. 이 범인이 잡히고 나서 한 진술 중에 교회에 다닐 때 여성들이 나를 자주 무시했고 사회생활에서도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라고 진술을 하면 이게 명백하게 자기가 페미사이드를 했다는 것을 자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정신병에 의한 무차별 범죄, 뭐 묻지마 범죄쯤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그 정신병에 의해서 그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현병에 의해서 그 정신장애로 자기가 살해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조현병이 발병하는 데에는 여성 혐오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1970년대 80년대 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네.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뉴스에 어떤 남자가 난입을 해서 내 귀에 도청장치가 달려있다 이거 빼달라 이러면서 뉴스를 엉망으로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은 조현병 환자였고 이때 당시에는 이 도청이라던가 이 개인에 대한 이 억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조현병 그 환각이 작용을 한 거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조현병 증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핵이나 막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조현병이 여성 혐오적으로 발병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날 무시한다. 그러면서 그런 환청을 듣거나 그런 환시를 보기도 하고 그런 여성 혐오적인 증상이 발병을 했기 때문에 여성 혐오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흥분을 했네요. 네. 그거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 맥락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 않은 채로 얘기를 하고 저거는 조현병에 의한 범죄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현병 환자가 거기 앉아서 30분간 피해자를 선별할 수 있나?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조현병의 영향이 뭐 아주 없다고는 사실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의식적으로 여성 타겟을 분리를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는 사실 이걸 병에 의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여성 혐오가 있었기 때문에 병이 걸린 그렇게 거죠. 나온 거죠. 여성 혐오가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현병까지 겹쳐져서 이게 일어난 일이지 사실 이거를 완전히 여성 혐오에서 배제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럼요. 이것을 여성 혐오 범죄라고 느껴서 우리가 포스트잇을 붙이고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난이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근데 이게 우리한테 왜 의미 있는 사건이냐면 그 지금까지 자행되어 왔던 페미사이드 사건은 우리가 이것이 명백한 여성 혐오 사례다라고 공론화를 시킨 첫 번째 사건이고 우리가 집단 행동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사례로 가져왔고 이제 두 번째로 가면 한 1년 정도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2017년 7월 5일에 왁싱샵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 인터넷 방송 남성 BJ가 이 여성분께서 일하는 직장을 혼자 일하는 곳이고 외진 곳이라고 찾아가는 길도 알려주고 이 방송을 미모의 여성 왁싱 받으면서 내 성기가 섰다 등등의 용어와 함께 이 방송을 내보냈고 방송 당시에 이 댓글창에 성희롱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본 실제 시청자인 31세 남성이 직접 여기를 찾아가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살해한 사건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DJ에 대한 쉴드가 어마어마했었죠. 이것 역시 명백한 여성 혐오 사례고 실제로 이 남성 BJ가 이 여성을 공격할 수 있는 정보를 다수 제공하고 공격해도 된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그것을 그 채팅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방관을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단순히 이 배모 씨에 의한 우발 범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개인의 우발 범죄라고 볼 수 없죠. 이거 사실 이 BJ랑 이 방송 본 사람들이 다 같이 죽인 거예요. 강남역 살인 사건 때 그 가해자가 말했던 그 여성 혐오적인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 그렇죠. 있고 네. 그게 이제 정신 질환적인 게 아니라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의식에 내포되어서 이제 나온 맞아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그런 말이 있어요. 범죄는 친밀한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남성 집단 내에서 여성 살해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미 배운 거죠. 남성 집단들이. 그렇죠. 우리 미디어에서만 봐도 살인당하는 건 다 여자예요. 살인당하는 건 다 여자고 뭐 희생양이라든가 영화에서 맨날 등장하는 그런 피해자. 항상 남성이 항상 여성을 죽이는 포지션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미디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개소리 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해요. 세 번째로 가져온 사건은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2018년 3월에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무차별하게 폭행해서 기절시키고 옷을 벗겨서 끌고 다닌 가해 남성의 영상이 공개가 됐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왜 가져왔냐면 이거 역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붙은 사건이에요. 근데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에 저는 좀 의문을 가지는 게 이 데이트 폭력의 앞에 있는 데이트가 뒤에 있는 폭력의 의미를 좀 약화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만연해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라는 단어가 그 남성과 여성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너무 큰 거예요. 사실 이거 사회적인 거거든요. 아주 사적인 영역으로 사건을 몰아붙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정도로 CCTV가 공개됐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는 오롯이 이 여성분한테 쏟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여성혐오 풍토에서만 나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건인데도 이것이 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끝나는가. 이거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뭐죠? 그 남들의 입장에서 너무 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저는 사실 치정살인이란 말 있잖아요. 치정살인이란 네. 말도 언론에서 더 이상 써서는 안 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인이 그냥 살인이지 치정살인이 뭡니까? 도대체 치정이 범죄 앞에 뭘 붙이는 거는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치정살인이라는 말도 이 살인을 어느 정도 정당화시키는 단어인 거예요. 치정을 했으니 살인을 저질렀다. 엇나간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이짓 했다.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뭔가 되게 이유가 붙고 뭐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섬주섬 붙어요. 여성 관련 범죄에서는 이 여성이 살인을 당했는데 이래서 살인을 당했다.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는데 이 여성이 이렇게 했대. 그거죠. 그냥 어떻게 감히 네가 을의 위치에서 갑인 나를 넘볼 수가 있냐. 그거를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합리화를 시켜놓은 것뿐이고 진짜 그런 비슷한 얘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세 번째로 가져왔고 마지막으로 가져온 사건은 얼마 전에 있었던 2018년 10월 4일에 있었던 거제 살인 사건인데 그죠? 여성 노숙인을 폭행해서 살해한 사건이고 이때 당시 이 피해자분이 굉장히 왜소한 체격의 네. 그분이었고 주치감형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술에 취해 있었으면 뭐 우발적인 어쩌고저쩌고 옹행옹 촉기폭기 하는데 네, 우발적이지 않죠. 지금 피해자를 선별했잖아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 실제로도 네이버 이런 데다가 뭐 죽이는 법 이런 걸 많이 맞아요. 찾아봤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전에 모방 범죄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여성 노인을 폭행해서 물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네 가지 사건을 이렇게 시간별로 제가 이렇게 4개로 나눴는데 점점 더 피해자 선별에 어떤 그들만의 기준이 생기는 기분이에요. 원래 그전에도 무슨 기준이 있었겠지만 뭔가 자기들끼리 이런 가해 심리를 공유한다는 생각? 남성 커뮤니티에서. 저는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그 다리 얇은 여자를 보았을 때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치면 부러질까? 래요. 그거를 개인 유명한 남초 댓글이죠. 네, 그거를 다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솔직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을 볼 때 이제 집단적으로 이 여성을 어떻게 살해할 수 있는지, 이 여성을 어떻게 해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아예 그냥 그 남들의 여기 뉴런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 느낌? 내가 해쳐도 되고 해칠 수도 있고 어쩌면 해칠 존재라는 거를 그 가해 심리를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전에랑 다른 게 어떤 점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튜브나 그 남초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어떤 경험들 내가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내가 누굴 때렸지만 주치감형을 받았다. 그 팁도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여성 혐오적인 그 사실 페미니즘 2015년 이후로 페미니즘이 대두되면서
백래시가 거의 동시에 백래시가 시작되니까 그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진 이 상황에서는 가해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가해 심리가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합리화하는 맞아요. 심리까지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쟤네 꼴팸이잖아. 쟤네 매가리잖아. 죽여도 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소한 체격,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성을 골랐다면 지금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여성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고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그것을 다 같이 동조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근데 페미사이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페미사이드는 많죠. 없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라서 죽은 게 아니다. 그냥 뭐죠?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범죄학 이론 중에서 합리적 선택 이론과 피해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범죄자가 잠재적 피해자, 범죄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소 효율을 달성을 시킨다는 이론인데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범죄자는 개인적이거나 그 맥락적인 상황에서 보호 능력이 없어서 위험 부담이 없는 피해자들을 적절한 대상으로 선택을 해서 만족이나 성과를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더라는 카더라 통신 이런 거 아니고 범죄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잠재적 피해자를 좀 더 그 보호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보호 능력이라는 건 신체적인 보호 능력도 있지만 국가에서 얼마나 보호를 해주냐 이것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볼 때 여성은 완전히 잠재적 피해자가 될 사회가 용인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묵인하고 있는 계급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강력범죄 피해자 84%가 여성인데 네. 그렇게 피해 84%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건 그렇죠. PC방 모델 남살인 사건이라던가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총기 없이 이렇게 많이 여자 죽는 나라 없다. 네. 근데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절대 총기 허용되면 안 돼요. 그럼요. 진짜 우리 다 죽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뛰어들어서 쏴 죽일걸 우리?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성 대상 강력 범죄가 최근 늘었어요. 2016년에 27,431건에서 2017년에 3270건으로 약 10%가량이 증가를 했는데 딱 1년 사이에 여기에 증가했네요. 여기에 여성 혐오적인 맥락이 없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명백하게 이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사실 백래시란 말도 너무 본격적으로 여성 살해를 시작했다? 학살을 시작했다? 이거는 백래시가 아니라 그냥 그남들이 합리성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여성을 살해하겠다라는 선언이죠. 사실 저는 살해보다는 학살이란 말을 더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맘먹고 조지려고 들잖아요. 이렇게 여성 관련된 범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국가는 이것을 묻지마 범죄라고 취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죠. 경찰은 심지어 얼마 전에 강력범죄 그 살인 사건들이 연수가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맥락을 전혀 읽지 못하는 통계 발표는 읽지 않죠.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이 범행 동기가 부재하다고 하는 그 페미사이드의 가해자에게서 범행 동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범행 동기가 여성 혐오기 때문에 그건 너무 명백한 범행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 권력은 그것을 읽어낼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를 촉발한 요인을 자기들이 찾지 못한 걸 애둘러서 이것은 묻지마 범죄다라고 공표를 해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그 족국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긴 한데 족국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 한국에서 그 경찰 행정학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학과들이 보통 이런 범죄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실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경찰은 안 하거든요. 대책을 발표한다든지 그런 되게 추후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경찰이 하는 일인데 이 경찰이 굉장히 많고 자기들이 당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동기나 뭐 실태, 원인들 파악하고 싶은 의지조차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렇게. 아니거든. 네. 당사자가 아니고 나는 여성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찾지 못하니 대책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페미사이드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페미사이드가 어떤 것인지조차도 지금 개념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알아요. 그 사람들은 아는데 싶은 거죠. 이것을 페미사이드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성 사회에서 유해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 남성 사회에서 지금 사회적, 법적, 제도적으로 여성을 굉장히 차별하고 있는데 이런 만연한 여성은 차별받아도 되는 계급이다라는 네. 생각이 이 여성 혐오 범죄를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여성 혐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들이 받는 손방망이 처벌은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어떤 확신을 심어준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보면 유튜브나 뭐 기사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저것밖에 안 되면은 나도 한번 죽여볼 만한데? 라던가 나도 마음에 안 드는 페미니언 있는데 저렇게 죽여야겠다 라던가 이런 댓글이 만연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여성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가장 놀랍고 사실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가 아주 커요. 그렇죠. 없죠 거의. 대책이 없고 일단 사회적으로 일단 한국의 남성 권력이 여성을 쾌락과 분풀이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나랑 섹스할 여자 아니면 내가 패도 되는 여자 이런 식으로 분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과 더불어서 사법부는 여성이 범죄 피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관성 없는 판결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너무 판결이 경중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성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를 언론이 거의 그대로 전시하고 있거든요. 이수역 사건만 보더라도 언론이 거의 필터링 없이 그러니까 언론이 전혀 본인의 위치가 뭔지도 모르는 언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갈등 상황을 보도할 때 언론의 역할을 3가지로 나누자면 중재자거나 사회적 계몽자거나 친사회적 선전 도구인데 이 3개 중에 지금 한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언론과 이 사회 인식과 사법부 판결이 어떤 여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계속해서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전시를 하니까 결국 타겟은 또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범죄를 낳을 거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이 죽을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네, 이게 시작이고 사실 그동안 여성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묻지마 범죄로 치부가 됐었어요. 근데 이수역 사건 이 신호탄을 터뜨렸죠. 더 이상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여성을 타겟으로 한 학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수역 폭행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보통 제가 계속 범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범죄를 사회에선 굉장히 역기능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네. 되게 안 좋은 행위고 이거는 근절되어야 할 행위고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건 사회가 갈등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에 남성 사회에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하세요. 이거는 결국 남성 사회에서 이 범죄라는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고 여성주의 노예들이 인권을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행위가 오히려 역기능적인 것이고 남성 개인들이 이제 그들을 진짜 잡아 죽이는 행위가 오히려 순기능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국식 보거든요. 명예살인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이수역 폭행남 사건도 사실 이수역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진짜 죽으라고 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계단에서 그거 떠미는데 그게 어떻게 다들 아시겠지만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1월 13일에 이수역 술집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11일간 커플과 그리고 남성 무리 점주와 피해자의 싸움이었어요. 남성 일행 3명과 피해자 2명이 모두 지금 불구속 입건된 상태죠. 쌍방 폭행이죠. 이게 말이 돼. 사실 이거 특수 폭행이죠. 남성들이 이 여성들을 양팔을 잡으라 이렇게 말한 파일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쌍방 폭행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남성들의 발에 차인 피해자는 계단에서 떨어져서 머리 뒤통수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고요. 출동 당시에 남성 일행 중 한 명이 내가 찼다. 왜? 라고 말하는 영상까지 존재를 해요. 근데 지금 피해자까지도 소환이 되어서 지금은 피해자들까지 모두 소환 조사를 하는 단계라고 들었고 사실 이 사건이
공론화된 페미니스트 대상 범죄 첫 번째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2차 가해가 사실 엄청나요. 2차 가해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고 앞뒤 다 다른 영상을 유명인이 자기의 페이스북에 그 죽은 분이요? 네, 주근이가 그거를 올렸어요. 네. 그리고 여성이 먼저 남성 손을 치면서 시작했다라고 경찰이 언론에 흘렸는데 사실 이런 발언은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이에요. 경찰이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일방적으로 피해 입은 사건이거든요. 이 피해자들이 실제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인데 이것을 성대결로 가고 있죠. 막 폭행으로 번진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의 대결 이런 식의 헤드라인을 뽑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고 그리고 네이트판이라던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뭐 당시 증언 같은 게 모두 가짜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조회수와 댓글 수를 기록하고 실제로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이수혁 사건이 여태까지의 사건과 다른 점은 여태까지 여성들은 선량한 피해자였어요. 네. 이 여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유 없이 살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여성이었다면 이 피해자에겐 합리성이 생긴 거예요. 페미니스트니까 저렇게 당해도 돼. 라는 이 합리성에 따라서 모든 언론과 모든 네티즌과 국가가 나서서 이 피해자를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그 피해자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용인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싸웠잖아요. 이전까지는 우리는 지금까지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처음으로 반격을 시도를 한 거죠. 이게 맞을 듯이 되는 거고. 감히 여자가 반격을 해? 네. 이거를 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그 뒤통수에 두개골 뼈가 보일 정도로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범죄 요인이 촉발이 됐는데 그 촉발의 원인이 여성 피해자에게 있다고 지금 사법부와 경찰과 언론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계속 뽑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탈코르셋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 그리고 이 피해자가 사실 남성 혐오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한 남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 피해자한테서 도덕적 결함을 찾는 거죠. 너 그렇게 말을 했어? 맞을 짓 했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왜 이렇게까지 여론이 요동치냐. 이거는 사실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에 대해 갖고 있던 남성 권력의 반감이 작용한 거라고 보거든요. 계속 댓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댓글에서 또 이런 거를 봤어요. 내가 페미년들 벼르고 있었는데 잘됐다. 이제 나도 저렇게 떠드는 페미년들 있으면 저렇게 죽여놔야지. 라는 그러니까 이 남성들은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기회가 없었다 뿐이지 맞아요. 계속해서 이 페미니스트 여성, 이 자기들의 이 권력 구조에 반발하는 여성들을 죽이고 살해할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신호탄인 거죠. 이 문제의 핵심, 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은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 탈코르셋이거든요. 페미니스트가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탈코르셋을 한 페미니스트는 일단 화장을 하지 않고 여성적인 머리를 하지 않았고 옷도 화장도 다 그러니까 그 탈코르셋을 했다 하면 남성들도 이제 눈으로 페미니스트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 단계를 좀 제가 개인적으로 나눴는데 이 페미니스트를 대하는 남성 권력의 단계를 부정, 구분, 색출, 물리적 공격 이렇게 4단계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나눴는데 부정의 경우는 2015년 메갈리아가 처음 났을 때 시작해서 여자 아니야? 이거 여자 아니야. 니들이 무슨 여자야? 야, 니 메갈련이지, 니 여자 아니지? 여자는 이런 말 안 해! 이렇게 됐다면 구분은 그거죠. 그 애호박이 했던 거죠. 너 메갈 아니야? 프레임 씌우기. 걸렀습니다. 그런 프레임 주의했던 페미년 걸렀습니다. 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색출이죠. AOA의 설현 씨가 대표적인 사례고 아이린 씨 역시 그렇고 김자연 성우나 김은혜 성우 등 그 남성 권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게임 업계의 경우에는 이 색출이 실제로 일어나서 잘렸어요. 직업을 잃었고 그리고 이 색출 물리적 공격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물리적 공격 단계 이전에 한 가지 제가 좀 이거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사건이 갓건배 살해 협박 사건이었어요. 그 유튜버 게임 스트리머 갓건배 씨를 내가 살해하겠다라고 남성 유튜버가 방송까지 하고 실제로 했는데 5만 원 받았나요? 네, 벌금 5만 원 나왔습니다. 네.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것은 페미니스트가 죽어도 된다는 사회적 용인을 지금 공표하고 있구나. 이제 네. 진짜로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살해당할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설마 하고 부정했던 거죠. 설마 정말로 그렇게야 하겠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죠. 탈코르셋을 했다는 이유로 이디어와 요고프레소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해고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 부정부분 색출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물리적 공격 단계로 넘어왔거든요. 그럼 이때부터는 진짜 학살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새로운 국면의 여성 혐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에 집중을 해서 이 사건에서 무조건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여성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사람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정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해? 라고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네,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거를 어떤 쪽에서는 이게 초이스 권력을 잃은 남성 기득권이 반발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초이스 권력을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잃었다고 해서 이렇게 여성을 살해했을 거란 생각은 안 들고 페미니스트라는 어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표를 여성 집단에서 분리해내려는 거죠. 페미니스트와 내 잠정적 아내가 그렇죠. 될 여성은 다르니까. 분리해내서 여기 낙인을 찍어서 내가 살해 위협까지 줬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페미니스트들에겐 실질적으로 공포심을 주는 거죠. 내가 너 죽여버릴 수 있어. 너 탈코르셋 했지. 너 내가 죽여버릴 수도 있어. 너 이렇게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해. 하면서 동시에는 탈코르셋을 하지 못한 여성에게 너 탈코면 이렇게 돼. 너 이렇게 되고 싶으면 탈코해봐라. 이게 이 이중적인 의도가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진다. 그러면 페미니스트를 향한 폭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수혁 폭행남 사건을 해시태그를 하면서 하시는 이제 트위터리안 분들이 하시던 말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 일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여태까지 여성들은 묻지마 살인이나 이런 살인을 보면서 설마 나까지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강남역 살인사건이 깨부셔줬고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정말 살해당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여성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건은 절대적으로 승리해야 하기도 하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남성들이 이렇게 전략을 취하고 있잖아요. 너 이거 페미니스트면 너 죽을 거니까 너 똑바로 해. 너 잘못하면 너 죽어라고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네네. 그런 전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공포심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그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이 싶어요. 싸움에서 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탈코르셋한 자매들을 더 이상 소수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탈코르셋 하면 폭행당할 거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탈코르셋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이 탈코르셋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탈코르셋을 해야 한다. 더 탈코르셋을 해서 이 남성들이 우리를 구분할 수 없게 모든 여성들이 탈코르셋을 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 이수혁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트위터도 그렇고 다른 커뮤니티에서 그렇고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분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식 계정이 있어요. 그쵸? 지금 피해자에 대한 공식 계정이 있고 그 공식 계정에서 요구하거나 어떤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최대한 움직이는 게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무차별한 분노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지금은 도움이 될 단계가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막 무조건 분노하고 이거를 막 더 공론화시킨다고 해서 피해자를 우리가 구제라는 말도 좀 그렇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보력가는 거죠. 홍본자 사건 때 우리가 많이 느낀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언론과 경찰을 어느 정도 포섭해야 할 필요는 있다. 이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으니까 지금 여기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배운 건 빨리 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참기사가 올라오면 빨리 보력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홍본자 사건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잖아요. 홍본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것을 계속 공론한다던가 이제 홍대남에 관련한 이런 2차 가해라고 하기도 정말 싫은데 그런 것을 한다던가 하면은 사실 이게 피해자에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런 가해자에 대한 공격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공동 행동 같은 거는 사실 이게 피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법원이
이제 그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포스트잇 운동을 한다던가 시위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지양을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피해자 공식 계정에서 요구하시는 것을 네.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거기다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론 형성을 맞아요.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우리가 탈코르셋을 하면 공격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탈코르셋을 하면 안 된다라는 공포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빨리 거. 환기를 시켜야죠. 네. 빨리 탈코르셋을 하고 아무래도 피해자분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우리의 그런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자매님들이 이 피해자분을 돕고 싶고 물심양면으로 다 지원하고 싶으신 마음은 정말 100번 1000번 이해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지금 법원으로 이미 넘어간 상태이기 송치된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미 검찰에서 송치된 사건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우리의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남성 권력의 힘으로 넘어갔다는 맞아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전문 법조인들과 피해자분들이 직접 싸워야 하는 단계고 우리는 네. 여론 형성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때 우리가 그렇죠. 여기 제가 대본에 쓴 거 분노는 길게 그러나 전략적으로라는 말이 분노해야죠.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쉽게 지치지 않게 좀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템포를 좀 조절을 하자. 이 분노가 감정적인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계속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그렇죠. 아닌가. 우리 홍본자 사건 때 그랬고 워마드 운영자 때도 그랬고 호주 국장님 때도 그랬고 우리 항상 일단 분노부터 하다가 항상 통수 맞았잖아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수역에서는 절대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피해자분들이 무조건 지켜야 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사실 저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모방범죄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가 녹음 끝나고 집 가다가 이렇게 공격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 학살에서 지금 페미니스트 학살로 넘어가고 그것을 사회가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된 이상 우리가 진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맞아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저희가 이번 라디오에서 정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단체 행동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지났고요. 이제 피해자 공식 계정에 움직임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이 판결이 달라질 수 있고 여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자매님들의 그런 전략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는 집단이잖아요. 집단으로서 할 거는 그 남성 집단에 대한 의식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여론을 형성한다던가 이 정도의 위치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행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분노하시는 건 알겠지만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절망하시잖아요. 그럴 땐 좀 쉬다 오세요. 맞아요. 네. 좀 쾌트하시고 좀 쉬다가 쾌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막 너무 분노하고 감정을 많이 쏟다 보면 사실 쉽게 지쳐요. 많이 지쳐요. 우리는 당장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계속 분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건 신호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쉬다 오셔도 우리는 계속 여기 여기 우리 계속 자매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쉬고 전선에 있으니까 좀 저는 이 사건 이 방송을 통해 그래도 좀 위로라는 말은 좀 너무 그런데 거창하고 그래도 공유 연대의식 그 정도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늘 자매들이 있으니까요. 그럼요. 영상으로 사이버성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우리 사연 받고 나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 드디어 소통 같은 시대에 살아간다는 게 느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 있으니까요. 더불어 설페미는 이수역 폭행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분들과 공식적으로 연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조만간 성명문도 올라갈 거니까 저희가 연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자매님들도 함께 같이 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꾸준히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되게
되게 무거운 주제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주제이니 만큼 많은 자매님들이 공감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